안녕하세요, 월가제입니다. 저희가 현재 중국에 대한 시리즈를 쭉 하고 있는데요. 23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경제가 2050년까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 지난주에 24주차에는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처드 구 교수님 그 기고문을 통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중국은 일본식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져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룬 칼럼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 그다음 재정 불량으로 민간 섹터의 디레버리징을 상쇄하는 것, 그다음 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부채로 유발된 자산 버블이 터지는 것이 대차 대조표 불황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부채로 유발된 부동산 버블이 지금 터지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그럼 과연 중국이 일본식의 대차 대조표 불황, 그러니까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압력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또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음에도 별 효과가 없는 20년, 30년의 장기 침체로 들어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JP 모건에서 낸 레포트를 분석한 좋은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이걸 한번 다룬 후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체 왜 지금의 중국이 90년대 일본과 비슷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목적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90년대 일본과 지금의 중국이 비슷한 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 그 이유는 지금 거의 모든 미디어가 이제 중국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거장들도 그 중국에 대한 태도도 속속들이 바꾸고 있죠.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가 지금 180도 바꾸고 있는데, 저는 그게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중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 타이밍이 이제 오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IMF 시절을 생각하면은 한국이 망한다 그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많은 외신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로 인해서 또 IMF 때 엄청나게 싼 주식들, 막 PR이 막 1밖에 안 되는 주식들이 시장에 즐비했고, 그때 만약에 용기를 가지고 그런 주식을 담았다면은 10년, 20년 엄청나게 10루타, 20루타 치는 정말 좋은 주식들이 그때 많았죠. 중국도 그런 타이밍이 오고 있을 수도 있다. 그건 지금 그런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반면에 일본의 90년대 초를 보시면은 그때 니케이 지수가 급락한 이후에 거의 30년간 지지부진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이 과연 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밟을지 아닐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일본과 비슷하다면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조금 오랜 기간 기피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중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신 채로 한번 JP모건과 파이낸셜 타임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첨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거 기사 들고 그러는 거 좀 제가 날로 먹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읽어보고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JP모건이 꼽는 이제 90년대 일본 불황과 현재 중국의 공통점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90년대 일본과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이 단순히 경기 사이클 상으로의 어떤 하락세가 아니고 구조적인 하락세에 진입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정적인 불균형입니다. BIS에 따르면 중국의 GDP 대비 비금융권 부채는 2022년 말 기준으로 거의 300%에 달하는데, 지금 요게 90년대 일본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고, 전부 요게 국내 부채인데다가 국내 저축률도 높다는 특징이 서로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구조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은 일본이 91년도에 이제 12.7%였는데 중국이 이제 2019년도에 12.6%죠. 일단 마지막으로 무역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그런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가 무역 분쟁과 플라자 합의로 이어졌듯이 미중 무역도 이제 2018년부터 관세 전쟁으로 이어졌죠. 이렇게 미국과 경쟁 구도에 돌입한 부분도 비슷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한편 JP모건이 그래도 중국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차이점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도시화 비율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이제 2022년 기준 65%인데 중국의 호적 제도인 후커우에 이제 등록이 안 돼서 도시에서 살면서 농촌에 등록되어 있는 노동자를 제외하면은 47%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은 88년도에 이미 77%였죠. 이제 도시화가 적게 진행되었다는 말은 그러니까 농업에서 비농업 섹터로의 노동인구 전환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조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도시에 등록이 안 된 인구가 이제 등록을 하기 시작하면은 도시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부동산 수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은 점은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내수 시장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이공계 인력풀이 훨씬 크고 또 제조업계가 더 다변화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90년대 일본에 비해서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덜 고평가되었다는 점입니다. 당국이 계속 그래도 관리를 좀 해왔고 소득이 계속 상승해온 덕분인데 대도시에서 이제 27평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21.1년의 소득이 필요했다면 2022년 기준으로는 16.6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도시로 가면 더 나아져서 현재 이제 6에서 8년의 소득으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이 자본 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로 돈을 반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 만큼 국내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해외로 이제 나가서 투자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외의 대안 투자처가 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과 부채 사이드 둘 다에 대해서 일본에 비해서 정부의 컨트롤이 막강합니다. 물론 이거는 양날의 검인데 급격한 부채 위기 가능성은 좀 적지만 모럴 해저드 관련해서는 훨씬 더 이제 악화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좀비 경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90년대 일본보다 중국이 불리한 점도 있겠죠. 일단 가장 불리한 점은 인구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그 불황에 빠졌던 91년도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10%에서 14% 정도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출산율도 이제 12.7에서 10으로 하락했습니다. 1000명당 12.7에서 10으로. 근데 이제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확연히 급격하게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죠. 10에서 14%로 상승하는데 7년밖에 걸리지 않았고 출산율은 이제 1000명당 13.8에서 7.5로 급격하게 하락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총인구 자체가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진 지 거의 20년이 지나서 2008년도부터 총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중국 경우에는 2022년부터 벌써 감소가 시작됐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통계에 좀 거짓말이 있다. 그런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이미 2017, 18년 그때부터 감소가 시작됐다.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구 구조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일본의 1인당 GDP는 91년도에 거의 3만 불이었는데 중국은 현재 12,800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당 GDP가 낮으니까 앞으로 더 높은 잠재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나쁘게 해석하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부채가 많아지고 빠르게 노화하고 있다. 그런 사회라고 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90년대 일본에 비해서 중국은 정책적 여력이 너무 없습니다. 90년대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의 62%에 불과했는데 2000년도 들어서 131%까지 빠르게 올라왔죠.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 부채는 GDP 대비 20%밖에 안 되는데 지방정부 부채와 LGFB 부채까지 합하면은 이미 GDP 대비 95%를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정책 여력이 적습니다. 91년도에 일본 은행의 기준금리는 8.1%였는데 현재 중국의 경우에는 이미 1.9%로 너무 낮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룸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90년대 일본과 이제 현재 중국의 공통점은 부동산 버블, 재정 불균형, 인구 구조, 무역 문제. 그 다음 중국이 유리한 점은 낮은 도시화 비율, 큰 내수 시장, 이공계 인력, 부동산 버블 관리, 자본 이동에 대한 통제, 그 다음 정부의 막강한 컨트롤, 그런 점들이 있고 중국이 더 불리한 점은 악화하는 인구 구조, 낮은 1인당 GDP, 높은 정부 부채, 그 다음 이미 낮은 금리 수준. 그래서 정책적 여력이 적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JP모건은 일단 중국은 일본식의 장기 침체에 빠지지는 않을 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은 이제 대차 대조표가 악화되면서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해야 돼서 그게 또 부동산의 추가 하락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일어났는데 중국은 이제 부동산 가격은 유지하면서 이제 정부가 주도하에 거래량과 공급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일본에서는 가계 기업의 극심한 디레버리징이 일어났는데 중국은 이제 소비보다 투자 그리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비중이 높아서 구조적으로 부채가 그렇게까지 이제 확 줄긴 힘들고 오히려 앞으로 몇 년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JP모건의 결론, 즉
아직 부동산 버블이 터지지 않았고 아직 몇 년 동안은 부채가 더 늘어날 것이다. 그 얘기는 이제 일본식 대차대조표 불황이 없을 거라는 논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몇 년 후에 터질 것이다. 그런 말일 수도 있다. 뭐 그런 의견을 냈는데요. 자, 그래서 JP 모건의 의견을 요약한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고문을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어떠냐? 물론 JP 모건이나 파이낸셜 타임즈보다 제가 옳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중의 기사 요약만 하면서 날로 먹으면은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하겠죠? 그래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일단은 중고의 위기에 대해서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중고의 위기를 바라볼 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질 것인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미중 패권 전쟁의 컨텍스트 하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JP 모건도 그렇고 중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거의 대부분의 논리들의 중심에는 중국은 중앙 집권화된 국가이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질서 정연한 파산이 가능하다. 그런 전제들이 이제 깔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시진핑 하에 중국 공산당의 체제 선전 논리이기도 합니다. 코비드 때도 서방 세계가 처음에 우왕좌왕하는 걸 보면서 중국은 중앙 집권화된 컨트롤이 있어서 질서 정연하게 매니징하고 이런 위기에도 강하다. 그런 걸 선전하다가 후반 가서 이제 역전되면서 엄청 뻘쭘해지기도 했죠. 그럼 과연 이런 주장대로 중국이 이 위기를 질서 정연하게 매니징을 할 수 있을까요?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뭔가 부동산 위기가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일정 수준 연명하면서 시기를 늦추는 건 가능해도 종국적으로는 금융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오늘 다룬 기사에서 짤막하게 나왔던 LGFB 부채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요 중앙은행 부채, 그 다음에 지방정부 부채, 그 다음에 LGFB라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은 중앙 집권화된 체제의 우수성에 대해서 찬양하고 선전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중앙 집권화된 체제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현재의 부동산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숨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이제 직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LGFB,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이라는 이상한 페이퍼 컴퍼니식의 특수 법인을 통해서 그렇게 대출을 해가지고 그 자금으로 여러 인프라 사업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사업 수도관 이런 거다 보니까 수익성이 매우 낮겠죠. 이제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수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LGFB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규제를 편법으로 피하는 거다 보니까 규모가 제대로 추정이 안 돼서 중국의 숨은 부채라는 별명도 있는데요. 이제 추정치로는 거의 10조 달러, 이제 중국 GDP의 50%에 달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의 10년 전부터 문제라고 이제 거론은 돼 왔어요. 제가 처음 이 엄청 그런 기고문을 봤던 게 2014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부터 이제 요런 숨은 빚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10년 동안 저금리 시기였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좋으면서 계속 묻어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언제부터 좀 문제가 심각해졌냐, 2020년에 세계의 붉은 선이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중앙정부에서 내놓습니다. 부동산 개발자들이 어떤 대출, 재융자 그런 걸 받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인데요. 부채가 자산의 70%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순부채가 자기 자본보다 높으면 안 되고, 또 단기 대출만큼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조금 제한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개발자들이 대출을 못 받고 부동산 개발을 하지 않으니까 부동산 어떤 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중국은 이제 모든 땅이 전부 명목상 이제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부동산 사용권이란 명목으로 사실상 지방 정부들이 이제 땅을 이제 사용권을 팔아가지고 수입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부동산 사용권 수입이 사실 지방정부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결국은 초장기로 땅을 대출해 주면서 돈을 받는 거죠. 근데 그 사용권을 이제 더 이상 부동산 개발자들이 개발을 안 하고 이제 잘 안 팔리니까 이제 지방정부 수입이 너무 부족해서 급한 대로 LGFB에다가 이걸 다 떠넘깁니다. 그래서 2022년 말, 작년 말 정도에는 거의 지방정부가 판 땅의 60%가 LGFB가 이제 사고 있거든요.
이 사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LGFB 자체가 사실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고 그걸로 이제 대출을 하는 건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방정부 땅을 팔고 있는 그런 진풍경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사용권 수입이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지방정부 쪽도.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가 이 LGFB를 매니징해 보려고 이미 2015년도에 부채 스왑 프로그램을 가동을 했었어요. LGFB의 대출을 좀 더 저금리의 투명한 채권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가 좀 클린해진 LGFB들이 또 더 많은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채는 더욱더 늘어나고 상황이 점점 악화돼서 3년 만에 이게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LGFB가 부도난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다. 거의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그런 시그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부도는 안 났는데 이제 통계에 안 잡히는 섀도우 뱅킹 쪽에서 이미 몇몇 LGFB가 부도를 내서 협상 중이다. 이제 부채 재조정 중이다. 그런 소문이 한두 달 전에 이제 좀 돌고 있고요. 사실상 이제까지 은행들이 그냥 LGFB가 수익성도 나쁘고 막 그런데도 계속 뭐 대출을 마구 해준 이유가 LGFB는 명목상 사기업인데 지방정부가 보증해 주니까 절대로 뭐 부도가 나지 않겠거니 생각하고 마음껏 대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LGFB가 한번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은 사실상 신용경색이 오면서 이제 슬슬 금융위기의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중앙은행은 이 지방정부 부채랑 LGFB를 매니징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보다도 저는 이쪽 문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애초에 부동산, 뭐 인프라, 지방정부, LGFB 전부 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요지는 그냥 부동산 시장 좀 막아낸다고 지금 중국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리처드 구 교수님의 그런 기고문에서 봤듯이 부동산 시장 그런 자산 버블의 급격한 폭락에서 오는 대차 대조표 폭락에서는 그 증발하는 유동성을 정부가 좀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긴 합니다. LGFB에서 이제 채권 발행하는 거에 대한 수요를 좀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주정부 레벨에서 1,4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좀 발행해서 LGFB 대출을 커버하도록 허가를 내줬고 또 주요 중국 국영은행에서 LGFB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 위기랑 맞물려서 문제 해결이 계속 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하락하면 지방정부의 사용권 수입도 하락하고 지방정부의 사정이 또 안 좋고 하니까 지방정부에서 LGFB 대출 상환을 해주기도 어려워지고 만약에 LGFB 대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누군가는 손실을 좀 떠안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이제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신용 경색이 오면서 이게 또 부동산 하락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채를 줄이자니 성장을 희생해야 되고 성장을 더 하려면은 부채를 더 늘려야 하고 뭐 진퇴양난 상황이고 지금 중국은 유동성이 필요하다. 무조건 유동성. 막 총체적 난국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LPR 금리도 인하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최근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 이거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봐도 기대 못 미친다. 예상보다 소폭 인하했다. 0.1%밖에 안 내렸냐. 계속 기대 못 미치는 금리 인하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란 전례가 이미 중국 정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대차 대조표 불황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당연히 거기 전문가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상식적으로 화끈하게 돈을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거리고 있을까요? 답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요인 미중 패권 전쟁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이제 4%대를 뚫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죠. 급상승을 했죠. 그 이유는 뭐 미국 사이드 원인을 보면은 부채 한도 협상이 겨우 타결되고 나서 그동안 발행 못했던 국채 공급이 쏟아지면서 금리가 오르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데 지금 여러 경제방송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미국이 정말 오랜만에 장기채 발행량을 대폭 늘렸는데요. 지금 그 늘린 액수가 시장이 기대하는 늘린 액수보다도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 시장 컨센서스보다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물론 이제 미국도 이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국채를 좀 많이 발행해야 하는 거는 맞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중국을 좀 의식하는 의도도 전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이 한창 유동성이 필요한 시점에 거의 맞춰서 미국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 이거는 그냥 우연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겠죠? 근데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 어쨌든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유동성을 빨아들이면서 중국은 유동성이 한창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유동성을 풀지도 못하고 또 LPR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면은 이미 있던 자금마저 빨려 들어갈까봐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연준은 계속해서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번 하반기 때 연준의 어떤 태도, 만약에 미국에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는데도 연준이 계속 고금리, 인플레 핑계를 대면서 고금리를 좀 장기 유지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 부분은 연준도 좀 중국을 이제 죄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고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고 또 연준의 반응도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져다 팔면 미국도 망한다.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중국이 미국 국채 익스포저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한간에 많이 떠돌긴 했는데 저는 그게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미국 달러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지 않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